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셧다운 우려에도 상대 지수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니까 자꾸 중국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꼭 이렇게 다른 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조은행 변정규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뵙고 또 금방 뵙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저를 기억 못 하셔서 기억 아니. 이제 나시죠? 네, 저한테 했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환율 보면 계속 1,400원 선을 중심으로 좀 공방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1,400원? 글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1,400원대 이렇게 올랐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달러는 지금 아직 달러의 그 가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달러 인덱스 아니겠어요? 달러 인덱스는 97선까지 내려왔었고 소폭 올랐다고 해도 97 후반에서 98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그 3,500억 달러 이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이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이제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이제 현재 환율로 본다면은 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넘는 돈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가 좀 넘죠. 이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을 다 갖다가 직접 줘야 되는 업프런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협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3,500억 달러 중에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현금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달러로 들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도 이제 돈이 현금이 있으면 예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채권에 넣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겠죠. 증시에 투자를 하든가.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이 외환 보유고를 운용을 합니다. 투자를 하고 예금을 하고 달러 예금에도 넣고요. 그다음에 달러 채권에도 사고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거기 투자도 하고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다 적재적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뭉쳐 빼서 갖다 줘야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지 환율 시장에도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통화 수합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 통화 수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통화 수합이라는 게 이제 수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환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내 거를 뭘 주고 받는 거예요.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수합이라고 하면은 통화 수합이라고 하면 통화를 이제 서로 내가 가진 통화를 주고 내가 필요한 통화를 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달러겠죠. 그 원화를 주고 빌려야 되는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게 뭐냐면 우리 통화가 국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통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외에서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어요.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주요 통화들은 기축 통화는 사실은 이제 기축 통화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상의 기축 통화는 달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요 통화들이죠. 이제 미국 외의 주요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 대부분 이제 잘 거래가 되고 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일본의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그것을 양국의 그 통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상시 통화 수합이 지금 있어요, 미국하고. 왜냐하면은 리먼 금융 위기 당시에 6개국 통화와 어떻게 보면 통화 수합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금고에서 빼듯이 쓰고 난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에 가치 정산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습니다. 한도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임시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임시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수합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사실상 통화 수합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 직접 통화 아니면은 이런 그 직접 투자 또는 뭐 현금으로 이렇게 뭐 지불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많이 줄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현지에서 조달을 하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우선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제 기간이 짧게 예를 들면 2, 3년 안에 이 금액이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10년 만기로 해서 차차 이렇게 그 할부같이 나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정부에서 알아서 이제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있으면 환율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도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좀 이따가 저희가 얘기할 거지만 이제 미국의 셧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잘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냥 신용을 주는 거라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빌려받은 다음에 도로 투자하는 거면 자기네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은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SVB 사태가 났을 때 미국 페드가 했던 게 결국 BTFP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걸 담보부로 100% 맞습니다. 라인을 줘버렸잖아요. 라인이라는 네. 게 이제 너 필요할 때 빌려줄게. 이게 이제 크레딧 라인. 네, 크레딧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100억 불 정도는 국채 있으니까 일단 3,500억 불 중에 1,100억 불은 국채 담보 내가 필요하면 담보로 넣을게. 그리고 이제 라인만 줘. 위험한 사태가 생길 때 주기로 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3,500억 불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돈을 자꾸 준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고 나면 저희가 채권을 받는 거잖아요. 채권을 받는다는 게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 공장을 짓든 어디를 받든. 그러면은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뭐 그럼 100%를 줄 거냐, 90%를 줄 거냐 이거는 이제 또 내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협상을 맞습니다.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유고가 4,100억 불 중에 예를 들어 3,500억 불 빼가지고 다 투자했다 이거죠. 근데 3,500억 불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겠다. 미국에서 거기까지는 대출이 아니라 이제 크레딧 라인을 주겠다. 니네가 뭐 1,500원, 1,700원 가면 우리가 줄게 그만큼.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네. BTFP나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생각해야지 통화 수업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통화 수업 가지고 질질거리는 진짜. 근데 한 가지 제가 거기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요? 채권을 갖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국채를 대부분 주겠죠. 그쵸. 이게 국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그 다른 뭐 신용의 채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이 알아서 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이 결정해 줄 거예요. 우리가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이거 줄게 하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거에 이제 투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미국 국채에 상하는 그러한 신용도의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줄 텐데 그 채권이 만약에 이제 만기가 없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영구채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베센트 장관하고 미국에서 얘기한 게 뭐냐? 미국에 돈을 갖다가 항상 뭐 달라고 그럴 때 줘라. 끝까지 투자를 하라. 이게 예를 들면은 투자를 갖다가 할 때 이건 사실 주식이에요. 영구채는 성격이. 아니, 예를 그러니까 이제 들면 빼지 못하는 거지 영구채를 않습니까? 사도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영구채를 사고 대신에 영구채만큼 크레딧 라인을 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할 때 단기로 빌려주면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97년도 그건 담보로 돈을 받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수합은 이미 글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담보를 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100% 줘라. BTFP 그런 SVB 이런 이상한 은행도 100% 해줬는데 니네 국채인데 우리도 100% 해줘. 뭐 이러고서 내고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90%라도 수익의 90% 사실은 우리나라 자기네가 정도면은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 등급도 지금 일본보다 2단계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
그냥 그 신용만 보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자를 얼마 정도 쳐주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이 있는데 안 주죠. 안 주죠. 시정등급 뭐 둘째 치고 안 주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예, 은행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은행들도 국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 전부 다 국채에 대해서 BTFP 다 해줄게 한국계 은행들. 그러면은 외환위기 같은 건 하나도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도 해외 채권도 많고 해외 주식도 많은데 뭐 올라가도 땡큐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2천 원 그렇습니다. 갔을 때. 이게 네.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게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이 이제 뭐 양측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기업 간의 통화 수합은 너무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뭐 큰 금액을 보통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3,500억 달러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예. 너무 큽니다. 이게 너무 커서 해도 트렌치를 여러 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나눠도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당사자는 미국의 연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 파월 의장이 이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워낙 힘이 세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이걸 갖다 조율을 하시는 모양인데 3,500억 달러면 이게 통화 수합을 갖다 그리고 중앙은행 통화 수합은 기본적으로 단기입니다. 최대 3개월 이내의 단기예요. 예, 보통 빨리 쓰고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떠한 외환 보유고에 어떻게 보면은 외환 시장에서 외화가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빌리고 빨리 갚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 간의 통화수합 그게 또 거기서 난색이 또 한번 표명할 것 같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협상하는 당사자들도 솔직히 베센트는 일본 차익 거래하고 파운드 공격하고 이러던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자율 환율에 완전 베테랑인 분하고 이게 관료 출신 분이 가서 협상을 하면 게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좀 느낌에. 실무자들도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수합이라는 게요. 금융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거래 중에 뭐 많이 이제 일반화돼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를 것 같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거래 종류와 같이 연결해서 그것을 갖다가 뭐 그 이용하는 그런 그쵸. 묘미도 발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 A를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B를 제안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뭘 핑퐁 하나 같이 핑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협상이 가능한 그런 실무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율 조작국 이런 얘기 나오고. 오늘 이 황당한 것 방송을 같아요. 아유. 보고 협상을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었는데요. 한일 조작국은 이거와는 별개 관련이 아닌가요? 관련이 관계도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저도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 환율 보고서에 나오는 거지만 이 환율 그 관찰 대상국은요 작년 6월달에 다시 등재되긴 했지만 원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계속 그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대상국 자체가 룰이 있잖아요. 뭐 무역 수지 얼마, 맞습니다. 뭐 얼마 했으면 너네 관찰 대상국이야. 뭐 누가 뭐 이렇게 트럼프가 주고 싶다 그래서 너 관찰국이야. 베센트가 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나오는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쓸데없이 의제로 예, 올라가 그러니까 버린. 결국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아는 분들이 가서 어떤 저 수합을 하면 어떤 임팩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를 좀 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약간 듭니다.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근데 아까 전무님 말씀 중에 셧다운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셧다운이 뭐 굉장히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있었을 때도 주식 시장은 큰 영향도 안 받고 보통 이제는 그랬는데 너무나 익숙한가요? 익숙해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어떤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시는 예, 거예요? 셧다운이 이렇게 너무 익숙한 것 같지만 이 셧다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뭐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그냥 셧다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걸 셔터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을 닫는 건데 이 정부의 문을 닫아버리면 뭐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치안 이런 것만 남겨놓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예산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다 써가지고 마이너스고 그래서 임시 예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지금 뭐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거기서 협상이 지금 안 되는 거고 어저께 그저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했지만 잘 뭐 어떻게 보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내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 미국 날짜로 이제 금방입니다. 예, 네. 하루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셧다운은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무급휴가 가시겠죠. 이제 공무원들은 다. 이번에는 또 거의 뭐 해고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이제 여태까지는 좋은 기회지 무급휴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해고시키려고 그랬는데.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예, 잘 됐다 이렇게 니네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음. 연준까지도 지금 10%뭐 구조조정 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회를 살리는 건지 아니면 이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19년에도 있었고요. 이때마다 이제 미국의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무급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옵니다. 월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지표, 고용통계라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고요. 지장이 있어서 고용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통계 자료가 늦어서 물가 자료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했었고 주식 시장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때마다 주시장은 횡보를 하거나 떨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픈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시장.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셧다운이 되는 시기에는 굳이 막 단기적으로 거래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셧다운이 되면 미국 정부 기능이 일단 정지가 돼서 이번 주에 사실 뭐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연될 수 있다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연준은 늘 항상 데이터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못 본다고 하면 좀 늦게 본다고 하면 혹시 FOMC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FOMC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FOMC는 그대로 개최가 되겠지만 고용 보고서나 물가 보고서와 같은 중요 보고서들이 지표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하는 뭐 FOMC 연준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현재 상태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금리에 대해서 지금 벌써 올해 말까지 2번, 뭐 많게는 3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주식시장으로서는 조금은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셧다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려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TJ 어카운트에도 이제 돈도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트럼프가 벤스도 나와서 이제 셧다운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도 셧다운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느낌에 공화당 입장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셧다운 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계속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요새 진짜 너무나 이렇게 금융시장도 저희가 금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가 거의 반이 넘어요. 그죠. 예. 전 정치 불신론자인데 저도. 정치보다는 이제 실무 뭐 게다가 뭐 국민들의 실생활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는 사람은 저희가 아닌데 그래도 물론 정치에 따라서 금융이나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겠죠. 그걸 봐야 되기 하는데 최근에 본다면 정치가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올라갔어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달러 가치가 갑자기 강해지더니요. 뚝 떨어지고요. 게다가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막 올라가더니 또 떨어지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커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3, 4월부터 시작해서는 관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을 했잖아요. 관세 문제가 부상되고 난 다음에는 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부터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공방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존 윌리엄스 뉴욕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약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준 내부에서도 이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립되는 그런 구도가 많이 있다고 봐요. 여러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게다가 데이터까지도 안 나오는 상황이면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12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더 남았는데 금리 인하가 0.5% 이상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4%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정말 많이 내려가는 거다. 기존엔 3.75%까지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연준 위원들이 이번 FOMC, 9월 FOMC에서 뭐 4%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3.75%까지도 많으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75%는 조금 물 건너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번 뭐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진짜로 셧다운이 될지 아니면 극적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뭐 내일 뭐 밤 사이에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극적인 어떻게 보면 해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예.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한국에 달라고 하는 거, 5,500억 달러를 일본에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새로운 그런 풍속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풍속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은요 나라가 가난해졌어요. 강대국이 강해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약하고 그다음 돈이 많은 국가를 침범해서 돈을 뺏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침범하거나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주면은 너네가 와서 왜냐하면 요새는 소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가 재정이 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나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 특히나 한국이나 일본은 수출 주도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시장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가. 프랑스나 지금 유럽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독일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빚에 지금 쪼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한국은 나중에도 이렇게 잘 사는 국가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부채를 지는 측 중에는 정부가 부채 지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정부 부채는 부채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찍으면 되니까. 예,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퉁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어를 고르셨군요. 인플레이 만들어서 퉁치는 거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왜냐면 이제 원래 이 금리 인상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는 분위기도 드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오늘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엔화가 다시 약세가 되지 않고 우리 강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또 약세로 더 계속 가는 분위기로 흘러. 오늘이 30일이죠. 네. 네. 10월 30일에 일본 금융 정책 금융위원회가 회합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한 달 뒤죠. 한 달 뒤에 저는 이제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금 그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뭐 빅스텝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시바 총재가요. 이 지금 물가 때문에 사입을 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 정치 문제까지 비화된 상태인데 일본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일본의 그 기준금리는 앞으로 1%까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저는 이번에 그 빅스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0.75%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일본의 10년물 재지비가 벤치마크잖아요. 예, 일본 국제 벤치마크인데 지금 1.6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1.7% 바로 코앞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까지 가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세계의 어떻게 보면 조달 문제. 우리가 조달이라고 하면은 돈을 갖다가 빌려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게 세계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기업한테, 국가한테 빌려주고 그다음에 필요 남는 잉여 국가가 이것을 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지금 잉여 국가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금리는 낮죠. 게다가 돈은 많아요. 그리고 투자 어떻게 대비 ROI가 굉장히 낮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거에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거 아닌가요? 우리도. 서학기민도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원캐리죠. 이게. 네, 원캐리죠. 아직 원캐리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엔캐리가 종료되는 청산이라고 또 보통 청산. 얘기를 하죠. 이제 엔캐리가 청산돼서 돌아오면 이제 일본에선 집 나간 돈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돈이 엔화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원캐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캐리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안화 캐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 이제 금리 너무 낮아지니까 위안화 캐리, 원 캐리. 그러면 일본도 근데 결국은 엔 캐리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는데도 자꾸 엔 캐리가 증가한다, 엔화가 계속 약세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왜냐면 엔화가 약세니까요. 엔화가 약세니까 지금 계속 약세인데 굳이 예를 들면은 해외에 나가 계시는 뭐 김 부장님이 계세요. 김 부장님이 있는데 김 부장님 이제 우리 원화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약세로 1,400원대에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계속 약세잖아요. 그럼 달러 계속 강한데 왜 굳이 이걸 보내? 그러니까 김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 이제 박 대리가 부장님 이거 이제 이 잉여금이 났는데 이거 보낼까요 한국으로? 그거 왜 보내 지금 달러가 계속 강할 텐데 이러면 안 보내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본에서 이제 그쪽은 이제 김씨 박씨가 아니시겠죠. 다른 성이시겠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안 보내는 겁니다. 기업에서. 해외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해외 생산 기지들이 많으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쪽에서 갖고 있고 그것을 갖다 달러로 보관하든 아니면 강한 통화로 보관하고 게다가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4%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부장님들이 그것을 갖다 갖고 계시는 거죠. 송금을 안 합니다. 환율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작년 여름이 굉장히 충격이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좀 예상 못하고 있다가 큰 충격이 왔었던 것 같고 이번엔 그래도 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학습 효과 심리 요강 아닌가요? 제가 심리학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 학습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리만 금융위기 때 너무나 이제 학습 효과가 컸었어요.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은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좀 빨리 또 굉장히 크게 이거를 했으면 QE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오버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나니 그래? 그러면 학습 효과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빨리 이것을 물량을 대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대응은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만 해도 유행했던 게 엔화 표시로 돼 있는 미국 국채 ETF 사라. 이렇게 얘기됐었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국채 매수하고 엔화 매수해라 이거였는데 지금 좀 털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일본도 엔화 강세되니까. 이 5,500억 달러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일본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 5,500억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가 넘는 돈이에요. 800 몇십 조가 되는 돈인데요. 800 몇십 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일본과 같이 큰 나라, 우리나라보다 뭐 4-5배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거는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가버리면 뭐 엄청나게 큰 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환 시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엔 환율이 지금 148.5선에서 지금 공방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50달러당 150선의 턱밑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엔화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다들 일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뭘까요? 지금 벌써 한 번
10월 30일 한 달 남았는데요. 네. 벌써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한 번 할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번 한다고 해도 엔화가 방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빅스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 방식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벌써 이걸 갖다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저는 엘리트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 해군의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입항했고, HD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정비를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소재 선주로부터 2,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더해 최근 미국 LNG 프로젝트와 미국 선박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조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HD현대중공업은 오늘 4.78% 오르면서 51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2.58% 오르면서 21,900원, 한화오션도 오늘 3%대 강세 보였고,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미토가 각각 2%, 4%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일정이 올해 11월 27일 오전 1시경으로 공식 확정되면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특수합금 전문 기업인 스피어가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250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멘텀을 확보했는데요. 이렇게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3% 오르면서 110만 7천 원에 마감했고요. 스피어가 오늘 3.27% 오르면서 1,420원, 현대로템도 오늘 1.62% 올랐고, LK삼양과 퍼스텍이 각각 9%, 3%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AI 인프라 기업 네비우스 그룹부터 글로벌 커머스 업체 쿠팡, 그리고 글로벌 유통업체 월마트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비우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11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5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는데요. 현재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고, 내년까지 데이터 센터 용량을 올해 22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간 최대 194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에는 에비타 기준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비우스 그룹은 네오 클라우드 업체로서 시장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쿠팡입니다. 현재 주가는 32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3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에도 연간 활성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분기 활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0%, 객단가는 4% 성장했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추천과 수요와 상황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동적 가격 책정, 그리고 재고 예측과 배송 경로 최적화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해 성장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인 전사 에비타 10% 달성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또 22년 10월 대만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3% 성장하면서 빠른 시장 점유가 기대되는데요. 대만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성공적인 시장 침투 시 이전보다 더 빠른 수익화가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월마트입니다. 현재 주가는 103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112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51년 연속 배당금을 증액한 월마트는 작년 2월에는 3대1 액면 분할을 시행했고 올해 7월에는 16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주주 환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2월에는 중저가 TV 제조업체 비지오를 23억 달러에 인수하고 비지오 OS와 자체 광고 플랫폼 월마트 커넥트를 연계해서 성별과 나이,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AI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미국 월마트와 샘스클럽의 인터넷 매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공급망 물류 최적화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 코스닥은 오전 중 일찌감치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권에 머무는 듯 싶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이슈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장 초반과 다르게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던 우리 증시 추석 연휴 전후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또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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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국내 증시 연휴 준비 미리 들어간 걸까요? 그렇죠. 오늘 팔아야 이제 연휴 전에 그래도 찾을 좀 수 있죠. 며칠이 남아 있잖아요. 결제일이 D+2 결제일 때문에. 2일이니까 네. 예. 주식 매도담보대출 받지 않으시려면 이제 매도담보대출 받으시려면 또 이거 설정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추석 전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방어하고 그래도 있다. 한 방. 예, 우리가 너무 안 놀아봐가지고 예, 이렇게 좀 긴 연휴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코스닥만 외국인이 오늘은 많이 팔고 그래도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늘도 선물도 샀습니다. 일부 조금 샀고 뭐 현물도 조금 샀는데 거래 안 했다고 봐야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좀 쉬려고 하겠죠. 이번 주부터는 좀 관망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왜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 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주식은 안 움직이죠. 예. 이제 연휴 오히려 끝나고 나서 괜찮다? 이제 뭐 맞더라도 맞겠죠. 한 번에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모릅니다. 미국 시장이 그 사이에 우리나라 연휴 기간에 뭐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이제 평균치에 수렴하게 우리도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끝에 이제 미국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이러면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는 뭐 너무 이 사사로운 거에 매달리면 예, 주식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럼 경마를 하시는 게 낫죠.
큰 그림 계속 보면서 큰 좀 그림으로 보시는 게 조금 장기 편하다. 투자로서 크게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뭐 장기 이런. 투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사시면 뭐 한두 달은 보고 사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짧게 보시니까 그래서 좀 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오늘 그러면 왜 오늘 조선주가 올랐는지 왜 방산주가 올랐는지 뭐 그런 체크만 하시는 게 맞겠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것도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은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올라가는 거 찾아다니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예. 그냥 대충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사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솔직히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도 국민주로 각광을 받다가 예. 이제 참을 만큼 참다가 예. 이제 결국은 봤더니 네이버는 날아가니까 갑자기 카카오가 못 가는데 이게 진짜 카카오 업데이트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가 먼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가 그때 거의 동반해서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네이버는 도로 다 빠졌다가 카카오는 계속 또 위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올랐다가 바로 빠졌는데 카카오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지. 크게 보면. 그리고 네이버는 갑자기 두나무 인수를 하니까 놀란 거죠. 네,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 파이낸셜 그러니까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하는 거죠. 주식을 교환하는 거죠, 정확히는. 네. 교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성장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니네 쇼핑하고 광고밖에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는구나. 네,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고,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력이 지금 반영된 게 없죠, 아직. 10월 말에나 이제 아마 카카오톡에 네. AI가 탑재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친구하면 바로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온다고 네. 난리 치잖아요. 오, 그러니까 뭐라 불편하던데요? 하시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거 안 불편하세요? 그게 거기 위에 뭐 친구 목록 누르면 나오던데. 남의 사진에 별로 관심이 없어거든요, 제가. 예. 뭐 저는 이제 주로 채팅창만 쓰니까 선물하기 쓰고 이런 것만 쓰니까 별로 불편한 걸 모르겠는데 저는 업데이트가 됐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난리가 나서 보니까 앞에 화면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친구 목록이 많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신경을 안 쓰죠. 그쵸. 예. 연락 안 한 지 한 5년 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카카오를 빼면 안 된다. 그 다음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지금 보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톡 안 쓸 건가요? 그 그러긴 대안이 거죠. 없습니다 지금. 라인으로 갈아타자. 지난번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도 못 갈아탔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이 먼저 선점한 효과가 워낙 크고 이게 관계 형성이 여기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한테 뭐라고 하면서 선물하기 오늘도 보내셨을 거예요 많이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는 양쪽 다 사야 된다.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다. 사야 된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더 많은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두나무도 있지만 오늘은 또 넥슨하고의 협업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태까지 좀 안 하던 걸 네이버가 계속 건드리는구나, 더 많은 확장성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가 안 하던 거란 게 되게 많이 물밑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물밑에서. 보여지는 게 사실 별로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그 인력들이 석박사 인력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언제부터냐면 한 7, 8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두뇌들은 다 네이버에 가 있다. 카카오도 일부 가 있겠죠. 근데 카카오는 두뇌가 없으니까 두뇌를 빌렸잖아요. 저 오픈 AI로 열린 두뇌를 가지고 왔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네이버가 뭔가 신사업을 한다는 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두나무를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지분을 교환하면 두나무에 있는 그 조 회장님인가? 예, 그분. 예. 그렇죠. 그분이 최대 주주가 최대 돼요. 주주가 네. 바뀌죠. 네.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을 그분이 경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단독 보도 보니까 뭐 아주 단독 보도인데 너무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지분율까지. 의결권을 포기했다. 포기하는 조건을 썼다. 쓸 거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뭘 얻기 위해서 주식을 바꿀까요?
어떤 이유죠? 두나무 경영자들은 나스닥에 나스닥 본인들이 상장.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나스닥 상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법적인 제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 사항도 걸려 있고 금감원에서 지금 막 뭐라 하고 있죠, 두나무한테. 얘네 고객 확인도 못하는 회사가 무슨 최대 거래소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가 손을 내밀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 파이낸셜을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건 새로운 물적 분할이죠. 네. 그러면 네이버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폭락을 하나요? 오히려? 그렇죠. 예, 폭락하죠. 어, 나스닥에 상장하니까 미국에 상장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네. 예,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물적 분할이죠. 그럼 네이버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100% 가지고 있어도요? 100% 가지고 있는 건 지분법, 그리고 그 LG화학은 왜 빠졌나요? 그럼 똑같죠. 예. 똑같은. 똑같다. 예, 똑같은 거죠. 오늘 되게 근데 복잡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나무 오너십이 들어와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구 경영진을 갈아엎으면서 실제로 신성장으로 돌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블록체인도 하고 하면서 네. 결과론적으로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느낌으로 네이버를 최근 2, 3일 왕창 그렇죠. 올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해외 진출을 하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그 두나무 그 경영진들한테도 뭐 베너핏을 주고 그렇죠. 아니면 네이버 주식을 교환을 해준다든지 네. 뭔가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의 목적이 나스닥 상장이 목적이면 문제라는 거죠.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수익을 완전 땡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 네이버는 성장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웹툰은 워낙 작으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적 분할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우리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인 상장을 도쿄에다가 하려다가 일본에 상장하려다가 취하했잖아요. 네. 그것도 네이버 주주들이 뭐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근데 또 국내 증시에서 조선 방산이 모처럼 네.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미국 때문인 걸까요? 미국 LNG선 수주 본격화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요 보수 사업 들어간다는 얘기도 계속 있고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그러게요. 왜 올랐을까요? 왜 오른 거예요? 딱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연휴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상 금요일 날 열리긴 하는데 그 다음 주면 거의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에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만 오늘 올랐습니다. 미리 좋을 거를 생각하는 그렇죠. 것만. 근데 또 나름 또 이제 좀 빠져 있죠. 뭐 현대로템, 뭐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횡보 중이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 조선 기자재들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가 올랐다. 그렇네요. 진짜로. 예. 물론 이제 반도체도 기대가 되는데 반도체는 미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가 좀 쉴 때 그러면 3분기에 실적 좋을 때가 어디지?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보면 그럼 다음 연휴가 끝나고 나면 로봇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로봇주도 좋은 거 아닌가요? 로봇주는 나빠질 수 있겠죠.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 기준으로만 제가 보면 항상 실적에 부끄러운 숫자에 부끄러운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적 시즌에 좀 조용히 있고 이제 빠지지만 않고 잘 버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로봇은- 기대감 얘기 나오면 또 기대감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고 더 휴머노이드 얘기 나오면 올라가고.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반도체 잠깐 얘기하셨는데 테슬라나 뭐 애플 이런 데들도 결국 유리기판 도입한다 그러고 그런데 네, 이게 예. 진짜 실현이 가능한 일인가요? 도입은 할 겁니다.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웨이퍼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단가를 낮추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할 텐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유리기판을 쓰면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다. 뭐 전기 사용량도 줄이고 발열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장점 있는 건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인텔이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인텔도 포기한 거를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 SK랑 삼성이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고 LG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몰래 하고 있는가 봐요. 아무 얘기도 안 들리긴 하는데 뭐 하여간 3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앱솔릭스가 이제 가장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먼저 준비를 했고요. 시범 공장도 한번 뭐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더가 나와야죠. 어떤 기업으로부터 무슨 오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 힌트는 삼성전기랑 삼성전자가 같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 큰 기판에 사용되는 건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2.5D 패키징을 할 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HBM4 가면 베이직 다이가 필요하다 그러죠. 웨이퍼를 쌌는데 그 밑에 회로 기판을 하나 더 달아줘야 돼요. 근데 그 달아주는 것도 웨이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반도체 재료인데 얘는 기판으로 쓰고 얘는 이제 위에는 반도체로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인터포저라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GPU랑 HBM을 연결시켜주는 판이 있는데 그게 인터포저인데 그게 지금 다 실리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만한 엄청난 크기의 웨이퍼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먼저 유리로 바꾸는 걸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돼서 그게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젠스랑 CEO가 요즘에는 잘 안 들고 나오셨는데 초반에 보면 막 AI 이만한 거 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한 손으로 이렇게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가 지금 그 밑에 인터포즈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회로기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그게 이제 보통 뭐 우리 이스페타시스 이런 데서 납품하는 그런 기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기판이 유리로 바뀌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아마 인터포저부터는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 밑에 있는 그 기존 기판들은 싸죠. PCB 기판들은. 근데 유리 기판, 그 인터포저 기판은 이거 가지고 반도체 만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 그냥 기판으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아마 바꿀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게 아마 내년 정도에 상용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반도체가 좋으니까 또 같이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뭐 유리기판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주가는 아마 모멘텀으로 먼저 가니까 올 초에도 한번 그랬듯이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초에도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제부터 중국 관광객들 네. 단체 이 무비자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뭐 관련되어 있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면세점, 뷰티, 뭐 여행, 항공, 뭐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주가 다 반영된 것 이미 같은데 선반영? 이미 다 반영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다 한 번씩 꺾였죠, 꼭대기에서. 카지노도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면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다가 좀 빠지고, 오늘 막상 시행되니까 세론 나오잖아요. 예, 근데 화장품주만 조금 괜찮았죠. 저기 시가총액 작은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중국인들이 제이준 코스메틱 그 마스크팩을 되게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오면 뭐래도 쓰긴 쓰겠죠. 뭘 쓸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브영을 가서 털지 뭐 아니면 예, 무신사를 갈지. 무신사를 갈지 뭐 그렇죠. 아니면 뭐 미용 의료기기를 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환급은 받겠죠. 성형 관광을 오든 열흘이면 거의 변신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성형 미용 뭐 이런 거 관광하러 올 수도 있죠. 신사동에 가보면 알 텐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환급은 받을 거니까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회사들도 생각보다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먼저 선반영했다가 조정 나왔다가 연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돈을 도대체 어디서 썼지? 이게 딱 알려지면 그쪽이 더 가겠죠. 근데 아마 근데 화장품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휴를 앞두고서 있는데 이제 내일 하루 일단 또 이제 네.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로는 일일 일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주식이 어려운 게 미래 가치를 현재에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올라갈 걸 어제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잖아요, 그죠? 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포트가 너무 이제 지금 뭐 현금이 하나도 없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하셔도 괜찮은데 주식을 여기서 다 팔고 뭐 현금 갖고 가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3,400에 오니까 좀 불안하죠, 사람들이 또 3,500 가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예. 쉬는 사이에 뭐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어떻게? 뭐 이런 건데 제가 이 연휴를 많이 겪어봤지만 별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세를 안 봐도 되는구나.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보시면 되고, 예, 미국도 지금 불안하면서도 계속 가잖아요. 네. 뉴 노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밸류에이션 비싼 게 아니라 이게 바뀐 게 밸류에이션 비싼 게 당연한 거야. 지금 우리 AI로 잘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사리 잘 안 뺄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가를 절대 망가뜨릴 생각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자산이 우리는 부동산이지만 그분들은 주식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시다가 오시면 되고 주식 그냥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은 괜히 손댔다가 오히려 나중에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더 화나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고요. 올라가면 무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잘 맞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자주 듣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워런 버핏이 일본 상장 주식을 샀다, 애플을 팔았다 이런 소식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서한 해석하고 그걸로 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죠. 네, 우리가 이 워런 버핏의 말이나 또 서한 등에 주목하는 이유,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웰스 에듀 조재영 부사장님 모시고 노후를 위해서 배워야 할 부자들의 습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부터 웰스 에듀, 부를 공부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부자 고객들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 교육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정말 모든 분들이 투자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근데 투자처가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은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를 뭐 비중을 어느 식으로 좀 나눠놔야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예,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분산 투자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통 다들 나눠서 투자해라,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어디에다가 얼만큼씩 어떻게 넣어야 나눠야 되는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줍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좀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델 포트폴리오요? 예, 모델 포트폴리오는 뭐 그야말로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가 좀 적합한지 어떤 것을 늘리고 줄여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민연금? 맞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1,30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8% 정도 되고요. 뭐 작년에도 거의 7%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서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얼만큼씩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좋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주식, 해외 주식, 한국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안전하게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국민연금이니까 가장 비중이 큰 게 뭘까요? 국내 지금 채권이네요. 화면에 답안지. 나오네요. 답안지가 나오는데 국내 채권 아니다. 해외 아닙니다. 주식인데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이 거의 36% 가까이 운용되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주식은 한 1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가계 자산은 지나치게 좀 안전 자산인 예금이라든지 적금에 좀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준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게 6.8%이 정도의 수익률인데 네.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6%할 거면 주식 안 한다. 네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어차피 뭐 6% 정도 할 거면 그냥 예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분산 투자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했었고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넣어봤자 뭐 별 볼 일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 자체가 다 약간 이제 좀 죽은 모습이고 은행들이 약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교육으로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거죠. 그 주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를 비중을 뒀다면 그 비중의 수익률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추구할 수도 있고 20%를 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뭐 결국 재테크의 종점은 나의 노후 자산, 네. 연금 자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내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5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짠다는 이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입니다. 워렌 버핏도 계속 얘기했던 네. 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돈 잃지 마라. 네네네네. 원금은 지켜야 된다. 네네네. 근데 주식 50%를 들고 원금을 안 잃을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포트폴리오 운영을 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10년에 한 번 정도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네. 평균 수익률은 높진 않지만 원금 손실의 구간이 낮은 거죠. 그 비결은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대상을 분산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국내 주식 포함해서 주식군, 그다음에 채권군, 그리고 요새 핫한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대체 투자 이렇게 분산을 하자 자산을. 두 번째는 지역도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만 몰려 있거나 한국 채권에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 해외 주식 비중을 나눠야 되고요. 뭐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왜 리츠 같은 것도 국내 리츠, 해외 리츠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투자 시점도 좀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한꺼번에 최적의 타이밍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적립식으로 분산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결국은 투자 대상을 분산하자, 투자 지역을 분산하자, 투자 시점을 분산하자 하면 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위험 자산도 원금 손실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는 손실이 날 수 그렇죠, 있어도 그렇죠. 합치면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장점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는 거 말고 부자들의 또 다른 뭔가의 법칙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부자들의 원칙. 사실 제가 뭐 한 3, 4년 정도 부자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만 드려도 뭐 오늘 밤샐 수 있겠는데 지금 뭐 한두 가지만 딱 고르자면 아까 그 워렌 버핏께서 네.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격언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면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되 한번 의사결정하면 좀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작년에 뭐 증권회사에서 그 연령대별로 수익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쫙 있는데요. 몇 대 투자자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까요? 10대. 오, 맞습니다. 10대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해서 보니까 회전율이 절반 이하로 낮았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10대 보유 주식은 뭐 본인이 산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겠죠. 뭐 부모님들이 증여해 줬다거나 계좌만 좀 빌렸다거나 그러니까 뭐 모른 상태에서 좀 반자의적
반타이적으로 그냥 장기 투자 해놓은 건데 제일 수익률이 낮았던 50대, 60대는 반대로 회전율이 제일 높았다는 5, 60대가 회전율이 제일 높았나요? 맞습니다. 어. 예. 반대로 수익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투자는 신중하게 하되 장기 투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30대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았는데 5, 60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요새 열심히. 그렇죠. 핸드폰이나 이런 제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50대, 60대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 그러면 이제 바빠서 주식- 못 보나 봅니다. 주식 그 코인 하느라고 못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보통 원금 보장하는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맨날 프리런치는 없다, 뭐 공짜 네네네. 점심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항상 원금 보장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금 보장 쪽으로 아예 쏠리던지 아니면 아예 투기로 쏠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서 위험 자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보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품 자체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있고요. 아까 우리 분산 투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품 자체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원금 보장의 구조로 만드느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국채는 원금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만기에 하죠. 원금 한 번만 보죠. 그렇죠. 너무 정확하신 네. 정답입니다. 만기에만 원금을 보장하는 거지 중간에는 원금을 보장 안 하는 게 국채입니다. 그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한 3년 전이었던가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쵸.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샀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 뭐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결국 파산하고 만 사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원금 보장이냐? 그럼 원금 보장 상품이라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분산 투자로 원금 보장의 구조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원금 보장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뭐 워런 버핏 얘기도 했고, 근데 투자의 대가들의 이 투자 방법은 저한테는 사실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 혹시 부사장님은 따로 롤모델 없으신가요? 투자에 있어서? 저는 제가 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를 롤 모델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면 국내 주식을 15%가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15%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해외 주식 35%, 36%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부자 고객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부자 고객들 보면요. 일단 그 관심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게 진짜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시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니? 나는 이게 이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그 미래지향적인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얼리 아답터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야말로 호기심 천국이죠.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뉴스나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십니다. 그래서 제 한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요. 야,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90이 되셨어요. 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해서 죽을 수가 없다. 어.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워런 버핏은 사실 AI에 대해서 좀 불신하면서 오히려 지금 증시랑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워런 버핏은 그럼 잘못된 방향인 걸까요? 근데 어떻게 봐야 그 되지? 분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워렌 버핏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코카콜라를 사람들은 계속 마실 것이기 때문에 코카콜라에 투자한다. 여기에 방점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에도 계속 마실 거기 때문에 뭐 그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도 물론 AI에 대한 주식도 앞으로 잘 발전하겠지만 그거를 쓰기 위한 뭐 전기 인프라 같은 산업은 뭐 과거에도 있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뭐 방향성이 맞는 산업 이런 데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자산 배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미국 주식이다, 그다음 한국 주식이다. 일단 채권은 너무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만기 대충 한 거. 네. 그럼 주식은 미국이다. 그러면 어느 쪽 업종에 어떤 ETF나 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이런 거 비중을 또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한 주식과 위험하지 않은 주식도 네. 비중 나눠서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코어 섹터, 즉 예를 들면 인프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인프라 안에서는 뭐 건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 섹터는 뭐 꾸준히 유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ETF를 예를 들면 페이브 ETF라는 게 있어요. PAVE. 요게 이제 도로를 포장하다라는 뜻이 이제 페이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5% 정도입니다. 연평균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뭐 예를 들면 AI가 발전을 하든 뭐 SMR 얘기가 나오든 계속 이슈에 적합한 쪽으로 운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지금은 수익이 안 나지만 뭐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바이오라든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예.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테크주를 중심으로 하는 ETF의 뭐 절반 정도 이렇게 담는 식으로 기존에 유망하고 앞으로도 유망할 ETF와 뭐 성장주 중심의 ETF 이런 식으로 나누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50대 50 정도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래 성장성의 50,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수익이 안정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네, 바닥이 실적이 딱 보이는 예, 거 예. 50 이 정도로 나눠 놓으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고 한국도 그렇게 나눠 놓으면 되나요? 저도 한국은 근데 요새 워낙 좀 핫한 이슈들, 테마들이 뭐 많다 보니까 이 기본 50이 좀 줄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올해 이제 신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방산이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슈들이 뭐 예를 들면 배당이라는 이슈는 사실 없었던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세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는 종목의 ETF들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고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처럼 이제 1,400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왠지 해외 주식 사기가 환율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해지된 ETF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같은 컨셉의 한국에 상장된 미국 투자 ETF를 선정을 하되 괄호 H라고 써 있는 해지된 ETF를 통해서 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얼마든지 넓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딱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GDP의 70% 이상이 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저한 수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출 중에서도 역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빅3의 대외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대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이 세 가지에도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매월 1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수출입 동향 나오는 것을 꼬박꼬박 체크해 보면 그 트렌드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그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무역 수지라든지 수출 현황이라든지 뭐 대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도 또 같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미국 증시도 9월에 마지막 거래일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앞부에서 챙겨봤던 셔다운 셧다운. 어떻게 되나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 제일 이제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졸치 보고서는 나오잖아요. 졸투는 나오겠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고용보고서.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셧다운돼서 안 나왔다. 그럼 아까 전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혼돈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도 결국은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계속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